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 싫어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매일 한 장씩 찢는 달력 아시죠? 인력이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올해의 뉴스, 올해의 단어, 올해의 인물 등등 올해의 시리즈들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의 시리즈 중에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올해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튜버입니다. 공감 가십니까? 또 올해의 연습생은 팽수. EBS가 낳은 최고의 연습생 자이언트 팽TV의 주인공 팽수가 뽑혔고요. 교수신문에서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공명지조, 상대방을 죽이면 함께 죽는다, 이 뜻을 가진 공명지조가 선정됐습니다. 분열된 한국 사회를 걱정하는 말이었죠. 트위터에서 많이 회자된 올해의 이슈는 검찰개혁, 불매운동,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의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는 여러분의 어떤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자, 이 질문에는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입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죠.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용수처 모습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 라이브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2019년을 정리하면서 1부에서는 올해의 오디오 파노라마를 만나보는 오디오 파노라마 어워즈 준비했고요. 2부에서는 올해 정치권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실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전 세계에서 김용민 라이브 애청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콩으로 유튜브로 김용민 라이브 생생하게 만나고 계시죠?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9 오디오 파노라마 어워즈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올해 김용민 라이브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본 140여 편의 오디오 파노라마가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 황금 종려상이 있다면 김용민 라이브에는 24K 순금 오파상이 있다. 오파는 오디오 파노라마의 약자 오파. 네. 올해 최고의 오디오 파노라마는 과연 어떤 작품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최고의 영예를 거머쥘 오디오 파노라마를 만나보십시오. 커밍 순! (2019) 오디오 파노라마 어워즈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자, 오늘 날이니만큼 시상식 분위기로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 메고 오라고 했는데 그건 또 별결로 협상을 해야 된다. 출연료 협상을 해야 된다. 이라는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출연료는 둘째치고 예. 맞는 턱시도가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두 개를 엮어서 네. 입고 오면 됩니다. 네, 그 연미복이라고 하죠. 예, 제비꼬리가 4개가 되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반갑습니다. 구해봤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는 맞는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죠. 근데 네. 나비 넥타이가 제 키보다 커서 네. 포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미복을 코트처럼 입고 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연민복이 레드카펫인 줄 알고 그냥 너무 질질 끌려서 예, 알겠습니다. 시선이 너무 밟아서 아, 입을 수 그래요. 없었습니다. 그 이 신부가 입는 네.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예. 그래서 좀 오늘 또 그 옷을 입고 오지 못하셨어요. 자, 오디오 파노라마 김용민 라이브에서 평일에 한 편씩 방송되고 있는데 지난 5월 27일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아, 정말 거의 반년 이상까지는 아니군요. 하여튼 네네. 반년 정도 이렇게 방송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 자, 이 5분의 명작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 저 진땀 나는 그런 아이템 발굴, 여러분들이 박수를 좀 쳐주셔야 합니다. 네, 네, 쳐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싸구려 박수라서. 옛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와 같은 박수는 출연료 협상을 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우리 PD님께서 저거 하나 좀 넣어주세요. 효과음으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시원한 박수 소리가 들리는 이렇게 되면 듯합니다. 협상력이 떨어지네요. 자, 그래요. 지금부터 2019년을 빛낸 오디오 파노라마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한 140여 편 방송됐는데 몇 작품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주인공 누구지요? 나경원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개최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자신의 대미 외교 활동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난 일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내년 4월 총선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은 그야말로 일파만파를 불렀는데 작년 5월 11일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 장제원 의원 지방선거 전날로 1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자 지방선거 직전에 미국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당시 홍준표 당대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작당한 것이라 주장.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해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사정을 냈으면 하루 전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한다. 결국은 남북 평화 쇼로 6.13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 올해 2월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또 폭탄이 떨어지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개최된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2차 회담이 전당대회와 겹치자 자유한국당에선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불운을 탓하는 걸 넘어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짜가 겹친 데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의심이길 바란다며 신북풍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신북풍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도 3번쯤 되면 그 진위를 알 수 있을 거라고. SBS 조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한 홍준표 당대표 후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망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전당대회 일정에 맞췄다고 주장. 1차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이 정하는 데 있어서 남북 간의 모종의 협의가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홍준표 전 대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팩트를 아직까지 제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죠. 예. 의심의 여지가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용으로 또 한 번 북핵쇼를 하더만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북핵쇼를 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예. 급기야 나경원 원내대표. 미국에 가서 내년 총선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고 부탁. 논란이 되자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것보다 그 취지를 잘 보시고 하세요. 그 취지를 잘 보시고 하세요.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뜻. 그런데 지난 97년 대선 당시 북한의 판문점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총풍 사건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휴전선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는 사건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오늘의 자유한국당, 김대중 당시 대통령, 하급 공무원 소행이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분노. 도대체 어떻게 해서 4급, 5급 정도의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세 사람만이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겠습니까? 검찰이 와서 부인한다고 배우는 모르겠다, 세 사람이 한 것이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정의당 반응. 아무리 냉전 찌꺼기에 빌부터 연명해온 자유한국당이라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자각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2019 오디오 파노라마 어워즈 첫 번째 작품. 네, 주인공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인데 네. 이번 어워즈에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이 있다면 아마 여우주연상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최다 활약상이. 출연자입니다. 네. 네, 그래요. 내년 총선 전까지 북미 회담을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 그 오디오 파노라마의 여우주연상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무주연상은 아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이 황교안 대표의 어록을 담은 오디오 파노라마도 있었는데 6월 24일 방송 그리고 12월 9일 방송입니다. 황 대표의 어록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오창석 평론가가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내 복지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대화에서 여름에 더울 때 사장님이 앞에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콘을 사면 복지 만족도가 올라간다. 아, 그래요. 이런 손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종류를 바꿔가면서. 네, 오늘은 월드 쪽이었으면 내일은 브라 쪽으로 가고 베타 쪽으로 더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콘을 선물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겨울엔 또 저 군고구마 모양, 옥수수 모양의 또 붕어빵 모양도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에는 사내 카페를 차리면은 취업률이 높아진다든지 또는 사내 복지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수제화 거리를 방문했을 때 최저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 있었던 재화공은 사실 자영업자라 최저임금과는 무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영업자시니까. 네, 4대 보험도 적용이 안 됐었고요. 또 하나 더 말씀해드리자면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깎자라는 이야기까지도 남겼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세금도 안 낸다 그러는데 왜 세금을 안 냅니까? 네, 그렇죠. 세금을 안 낼 리가 없죠. 세금을 내죠. 네. 땅에서 돈을 버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근로시간 미준수 처벌 우리나라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제 도입하면서 과잉 근무를 시키면은 처벌당한다. 근데 이런 법이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다른 나라도 특히 선진국들은 더욱 근로시간을 미준수하면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받습니다. 네,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고 연장 근로는 한 달에 4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해 뒀고요. 네네네. 독일은 어길 경우에 사업주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1,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이 근로시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해놨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거짓말을 할까, 가짜뉴스를 유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뭘 모르고 하신 말씀이란 얘기인데 참 이두저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좀 견해가 독특해서 많은 호응을 얻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요.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발언 갖고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2019 오디오 파노라마 어워즈 다음 만나볼 작품은요.
정치검찰은 변하지 않아요 편입니다. 자, 주인공은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입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서지현 검사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폭력을 폭로한 주인공. 그렇다면 또 한 명도 기억하시는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3년 5월 직속 상관인 A 부장검사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회식 후 관사까지 바래다 준 A 부장검사가 강제로 입을 맞췄고 관사 안까지 따라 들어와 오른손을 힘껏 잡아당기며 임 검사 괜찮아 들어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바로 임은정 검사. 두 사람은 작년 호루라기 재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내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서지현 검사 자신이 임은정 검사의 뒤를 이어 제2의 미친 여자로 규정당했다며 검찰에서 사실은 임은정 선배님과 박병규 선배님을 고립시켰거든요. 이짐의 그러니까 외톨이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대접을 받고 동조하는 사람은 잘린 거를 받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공포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당시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제2의 임은정이 나오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임은정 선배님이 저를 예전에 만나가지고 그 이 사건 이후에 정말 고맙다. 내가 검찰에서 제1 미친년이었는데. 이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검찰은 엄청나게 공들인 듯. 임 검사, 서 검사. 어디 갈지 떨어야 되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계속 언제까지 홀로 살아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 교통비는 너무 많이 들고 이런 고통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인사권자가 할 수 있으니까 더 숨을 못 쉬는 거죠. 법원은 99%가 인사가 예측이 가능하대요. 근데 검찰은 99%가 예측 불가거든요. 1%는 귀족 검사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찍어서 갈 수 있는 검사들 외에는 전부 인사가 어디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인사 발령이란 이름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이유, 침묵으로서 동조한 구성원들이 있었기 때문. 다시 임 검사. 일부의 검사들이 정치 검사들이 일탈하고 그게 문제라고 말을 하던데 대다수의 검사들 그동안 뭐 했냐고. 이게 악이 승리하는 조건은 행동해야 될 많은 다수의 침묵이잖아요. 그렇죠. 승진 누락시키거나 박병규 검사의 경우처럼 퇴출하는 방법도 이런 폭력을 합리화하는 방법, 다름 아닌 피해자에 대한 낙인. 사실 검찰에서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임은정 선배님은 징계를 당했고 그다음에 2년이나 승진해서 누락이 됐어요. 박병규 선배님은 유일무이하게 적격심사에서 잘려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지도 능력도 없는 조사단을 만들어서 대충 수사하고 던져버린 이후에 그것을 묵살하고 방관했던 사람들, 그리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사람들, 공공연히 2차 음해를 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자리로 승진을 다 시켜줬어요. 우리는 절대로 서지현이를 검찰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모욕 주는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말어라는 거죠. 찍힌 검사와 친하게 지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저가 의정부에 있을 때 저한테 정말 친하게 다가오는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따로 불렀어요. 야, 니 나랑 친하다고 소문나면 안 좋다.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걔가 괜찮대요. 근데 걔가 그 후배 결국 임은정 부역자로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예, 다른 검사가 임은정 부역자라고 불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죠.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계란이라도 던져봐야죠. 그 안미영 검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선배님 세상이 변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랬을 때 전 그랬거든요. 네가 나왔다. 이제 담쟁이처럼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 결국 계란으로 바위 치지만 물 한 방울이 정말 어마무지한 부딪힘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방울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결국 뚫어낼 거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새겨야 할 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도 거론된 그 말. 형사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조국 장관 수사에 들어가고
임은정과 서지현이 했던 말. 우리 검찰을 믿지 마세요. 봐라, 안 변한다. 정치 검찰에 대한 기대, 거두라. 네, 검찰개혁. 이 화두가 2019년을 뒤흔들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추다르크의 검찰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한번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가야겠죠. 그러니까 내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 말고 또는 검찰에 견제를 할 수 있는 판사 출신이다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의 당대표까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정치력도 있을 것이다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금의 한국 상황이 이 검찰 개혁이 정말 큰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는.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이제 검찰 개혁이 됐는데 이게 네. 단순히 개혁을 한다고 해서 관용차 몇 대를 없앤다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그 정도로 만족하실 수가 없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검찰이 얼마만큼의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일단 검찰의 이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독점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이 검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검찰에 대해서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좀 이제 목소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분명히 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다만 이렇게 좀 검찰의 권력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혹은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단순히 법무부 장관 선에서 끝나는 일은 아니어서 이제 국회에서 좀 잘 이게 논의가 되고 또 통과가 돼야 이 검찰 개혁이 좀 완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 관련한 오디오 파노라마가 한편 더 생각이 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검찰과 언론에 분노했던 이유를 담아본 작품이었는데 지난 10월 9일에 방송됐죠. 정상근 기자, 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달에 공식 출범했는데 네. 요즘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한 달 정도 됐죠. 예.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 서해 해경청을 압수수색을 해서 이른바 최근 제기됐던 의혹들 그러니까 이제 구할 수 있는 아이를 이제 구하지 못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원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특수수사단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활동 기간이 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임시 조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한 시간을 좀 허투루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근데 출범하고 한 두어 군데 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수사의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세월호 진상규명 기구가 수사권은 없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수사의 어떤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이게 이 사안의 진실을 파악해서 어떻게든 세월호 참사의 진실, 왜 구조를 안 했는지, 왜 국가와 공공은 그때 없었는지 이걸 규명해내야 하는데. 네. 이게 두어 곳이 아니라 두어 차례라고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수사 과정이 좀 미진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좀 석 달 정도 활동하기로 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속도가 붙으려나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9 오디오 파노라마 어워즈. 다음 만나볼 작품의 주인공은 하나님한테 까불었다가 경찰서에도 간 전광훈 씨입니다. 자, 먼저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단 하루라도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재앙.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래 2019년 12월 10일까지 946일. 946일째 재앙의 날을 살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 전광훈 씨의 꿈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축출,
첫 번째 거사일은 지난 3일절. 작년 12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독교 수양관에서 3일절 전까지는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내서 이제 앞으로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제가 앞세워요. 그것도 나이가 60 이상 사모님들, 60 이상 사모님들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순교하게 앞으로 해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우리 한번 청와대 진격할래요? 진짜요? 경원이 총 쏘면 어떻게 해요? 나 죽는다고. 총 쏘면 죽을 용기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두 손 들어봐요. 나이 많은 목사 부인을 앞세워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던 전광훈 씨. 그러나 거사는 실패하고 전광훈 씨는 지난 10월 3일을 다시 거사일로 삼았는데 그래서 10월 3일 날은 4.19식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것입니다. 10월 3일 날 저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순국하실 분, 순교하실 분들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70 이하 사람은 내가 안 받아주겠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더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죽으면 안 죽습니까? 내가 앞으로 10년 더 살아 병들어 죽는 것보다가 나는 내 조국에 받은 은혜를 국가에 돌려드리겠습니다. 70살 나이에 더 살아서 뭐하냐. 문재인 끌어내러 청와대로 들어가 총 맞고 죽자는 전광훈 씨. 그러나 거사는 또 실패하고 그리고 12월 7일 날씨도 추운데 이와 같은 대회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21일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은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겠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이 자식이 안 나올 경우에는 4.19식으로 진입하여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21일 날은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총동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정권 전복 투쟁이지만 전광훈 씨의 굳은 신념은 비폭력, 비무장. 우리는 절대로 비폭력으로 비무장으로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당국이 우리에게 총질을 하면 우리가 맞아 죽겠다는 거야. 우리는 반격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날부로 한나라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전 목사는 지난 10월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도중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총기 사용, 살해 등을 선동.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미쳐서 유럽을 피바다로 만들려고 할 때에 신학자 존 웨퍼가 나타나서 미친 놈에게 운전대는 맡길 수 없다. 미친 놈이 운전대를 잡으면 사살해야 한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내 마음의 심정이 존 웨퍼의 마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히틀러하고 똑같은 놈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어요? 끝내 문재인 대통령 목을 따는 것. 그것 하나만 남았다는 말까지. 이제 문재인 모가지 떼는 거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을 수 있는데 목사이면서 하나님한테까지 큰 소리 치는 걸 보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한테 까불고는 아무 일이 없을까? CBS 라디오에 출연한 방인성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결국 저는 이 문제에서는요. 교인들이 분별력을 갖고 거짓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고요. 네, 전광훈 씨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오디오 파노라마를 들어봤을 때 가장 재밌었던 편들이 전광훈 목사 편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 이게 저 올해 막말상을 드려야 할지 올해 목청상을 드려야 할지 정말 아주 올해 화끈한 존재감을 보여준 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 어떻습니까? 이런 목사는 처음이죠? 뭐 이런 목사는 처음이고 이런 사람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요. 예. 근데 뭐랄까 근데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들릴 때마다 뒤에 DJ가 있는 건지 예. 뚱뚱뚱뚱뚱뚱 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몇 년 전부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 네네. 또 한 분이 있는데
이 전광훈 씨의 이런 막말 살교. 네. 또 문장 사이에 통역을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아, 통역을 하는 분이? 예, 통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언어로 통역을 하나요? 영어로. 아, 영어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건가요? 네. 뭐 하여간 미국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재밌습니다. 하여간 이분의 설교를 보면은 내용과 무관하게, 예, 내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주 재밌어요.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사실은 이제 종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저변의 확대를 이끌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축시키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은 전 처음이거든요. 점점 더 사실은 그 종교가 싫어지게끔 만드는. 네. 사실은 이분이 이제 한 종교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네. 그 종교 본인은 자체, 대표한대요. 네.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위축시키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발언들도 수위가 너무너무 세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 통용될 수 없는 발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주변 정치인들이 멀리하는 것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더 많은 정치인들이 예.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좀 많이 놀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네. 아주 기묘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 월요일에 있었던 이 국회의 그 이른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일부 지지자분들이 좀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국회 주변에서 이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어떤 분들은 이 국회 본청 주변을 계속 빙빙 돌면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분들이 일종의 이제 종교적 의식을 이제 국회를 상대로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종교적으로 뭐 여호수아가 뭐 하나님의 뭐 뜻 지금 계시를 받고 뭐 어떤 이제 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일종의 여리고성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에서 굉장히 참 보기 드문 광경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그분들이 바로 전광훈 목사 지지자예요. 네. 예, 그래요. 여리고성 함락 사건. 네. 그 이제 그러면 어떻게 뭐 국회를 돌면은 국회 본청이 무너져야 합니까? 예. 네. 여리고성 무너질 목적으로 삥삥 돈 건데. 예. 네네. 아이고 참 그래요. 이분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2019 오디오 파노라마 어워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 음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재하와 스위스로우가 함께 부른 노래가 됐어요. 원래 유재하 씨가 불렀는데 여기다 스위스로우가 자기 노래를 얹은 것 같습니다. 지난날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특집 2019 오디오 파노라마 어워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오디오 파노라마로 돌아보는 시간인데 유재하 씨 음악을 듣다 보니 올해 우리와 아쉬운 이별을 한 분들이 또 떠오릅니다. 유재하 씨도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래요. 아쉬운 이별의 주인공 누가 있을까? 순간순간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추모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던 오디오 파노라마도 적지 않았습니다. 설리 씨와 이별하고 나서 방송됐던 작품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제 단점 중에 하나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좀 어제는 좀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인사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주고받으면 힘이 되곤 하잖아요. TBS 라디오 김규리의 퐁당퐁당 진행자 김규리 씨. 그는 왜 오늘 이토록 슬플까? 바로 악플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 끝내 숨진 어떤 연예인 때문. 그 자신도 악플의 최대 피해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너 아직도 안 죽었니? 응? 아직도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 죽어 하니까 시도를 했죠. 악플을 단 주인공은 국가정보원. 걸그룹 FX 출신 가수 겸 배우 설리 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서는 최 씨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괴롭다는 심경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위험 징후는 이미 5년 전에도 발견된 바 2014년 7월 25일 연합뉴스 TV
인기 그룹 FX의 멤버 설리가 당분간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댓글과 루머가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낙태설까지 나오는 등 감당하기 힘든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설리처럼 젊은 여자 연예인들은 특히 악플러들의 주요 타깃이 됩니다. 연합뉴스 TV와 인터뷰한 심영섭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댓글에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원래 태어나기를 성격적으로 정서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5년 뒤 6월부터 방송된 JTBC 악플의 밤, 설리 씨는 대표적인 악플 피해자로서 무대에 서고 설리는 붕어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얼굴은 어종, 하는 짓은 관종. 인정. 아, 관종 인정? 관종 인정. 관종 인정. 관종은 우리 모두 관종 아닌가요? 그렇지, 우리 다 관종이지. 관종이지. 아니, 보통 사람들 다 관종. 근데 개관종 인정? 개관종. 나 개관종. 관심 좀 주세요. 이거는 어그로 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편해서 한 겁니다. 악플러를 고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분이 되게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는 되게 잘 나가는 동갑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제가 만약에 이걸 선처를 안 해주면 빨간 줄이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고 그냥 본인도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저한테 푼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편지를 받고 내 나이랑 똑같은 친구가 썼다고 하니까 그냥 이 친구한테 내가 빨간 줄을 긋는 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처를 해줬어요. 그렇게 용서하면서 고통과 상처는 자기 마음속에 꽁꽁 싸매어두었던 설리 씨는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던 더 채널A.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악플을 보고 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소개나 뭐 인사도 하기 전에 어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더라. 어느 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내가 조금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지 걱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사실 자기가 겉으로는 굉장히 밝은 척하지만 마음은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떠나는 설리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 설리 씨를 담기엔 이 지구가 너무 작았네요. 설리를 담기엔 지구가 너무 작아. 와. 미안해요. 네, 그리고 또 기억 남는 몇몇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용마 기자를 추모했던 날이 기억나는데요. 자, 두 분은 어떤 작품들이 떠오르시는지. 네, 저는 이 고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면서 만들어졌던 네, 오디오 파노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11월 13일에 방송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태일 그 열사의 죽음 전에 그 전태일 열사가 3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이제 얘기를 엮어서 만들었던 파노라마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래요. 전태일의 여인들, 3명의 여인들 이런 제목도 한번 붙여볼 만한데 대구에서 만난 옛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사흘 전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사흘 전에 만난 친구인데 만두 떡국을 한 그릇씩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태일이가 노동자들의 처우개 손해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꼭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3일 뒤에 신문에 태일이가 산화한 그런 내용이 담겼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저는 이제 이희호 선생을 추모하면서 만든 그 오디오 파노라마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이희호 선생이 이제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라디오를 통해서 남편의 사형 선고를 들었을 때다. 아, 그래요. 네. 80년에. 네,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어주셨 같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호 선생에 대해서 한 번도 내 앞에서 약한 소리를 한 적이 없다.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무엇이 됐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평생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조언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호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세대 여성 운동가죠. 그렇습니다. 1959년에는 축첩자를 국회에 보내지 말자라는 남녀차별 법조항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1989년에는 YWC 활동을 하면서 가족법, 호주제 폐지에 대한 영향도 미쳤고 네.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남녀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성부를 신설하는데 많은 조언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훌륭했던 이희호 여사가 올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희호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네. 2019 오디오 파노라마 어워즈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홍콩의 시위 그리고 5월의 광주. 작품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Hey, nice to meet you. Let's go 광주. Hey, 광주, don't worry. I'm best driver. Hey, 광주. 당신 뭐한 사람이야? 이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영화 택시 운전사로 더욱 알려진 언론인 고 힌츠페터 씨. 그는 어디서 광주의 진실을 들었는가? 올 5월 16일 JTBC 보도. 전두환 신군부는 80년 5월 17일 확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언론의 접근도 막으면서 광주는 철저하게 차단됐습니다.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서울에서조차 전혀 알 수 없던 때인 80년 5월 20일 미국 시카고의 소식지에 광주의 참상이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 인권운동가 선교사들의 비밀 조직 먼데이 나잇 그룹 월요 모임의 회원 린다 존스가 만든 소식지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던 외국인 봉사단체 회원은 누구였나? 광주 MBC 보도. 1980년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광주에 와 있던 폴 코트라이트 씨. 제가 돌보던 환자들과 있을 때 터미널에서 어린 남자가 계엄군에 의해 살해당했어요. 그것은 광주 참상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었죠. 당시 24살이던 코트라이트 씨는 계엄군의 잔악행위를 목격하고 다른 단원 3명과 함께 부상자 이송과 시신 수습을 도왔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병원 등으로 안내하며 광주의 참상을 외부로 알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계엄군의 포갑이 극에 달했던 5월 25일, 코트라이트 씨는 광주를 에워싼 군을 피해 산길로 6시간을 걸어 광주를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미국인 데이비드 세터화이트 씨도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의 선교사가 보내온 사진과 정보들을 일본 잡지에 싣고 뉴욕타임즈 등 외신 기자들에게도 제공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고 힌츠페터 씨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얻어 광주에 들어왔습니다. 뜻있는 외국인의 노고가 없었다면 영원히 감춰졌을 광주 학살의 진실. 힌츠펜터 씨의 부인. 그때 희생된 학생들과 함께 광주 민주묘지에 묻히는 것이 고인의 바람이었습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서 나온 말,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가슴이 아파요. 학생 가슴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홍콩 시민들은 지금의 홍콩이 39년 전 광주와 같다며 한국의 연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콩 시위 지역인 조시아웡은 입장문에서 홍콩 시민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한국인들이 민주화 인권을 위해 싸운 역사에 감동했다며 연대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시민이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來吧，挽手往前走，同行共生死。 39년 전 광주의 재판, 바로 홍콩. 홍콩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묻는다면 혹시 전두환 씨는
이렇게 말하려나? 광주에 대해 그렇게 말했듯. 폭동이야. 제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폭동이야. 제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얼마 전에 샥스핀을 드신 네네. 그분의 목소리가 대미를 장식하는군요. 네. 두당 20만 원인데. 네. 전 재산의 3분의 1. 그렇습니다. 네. 한 끼 와인값까지 식사값으로. 합하면 네. 더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래요? 빚을 내서 식사하셨나? 네. 그런데 이 오디오 파노라마에서는요, 5월의 광주와 함께 2019년에 홍콩 이야기를 함께 다뤘습니다. 네. 홍콩의 현실. 너무 좀 비참하고 비탄하고, 네. 5월 광주를 떠올리게 만들고요. 네, 정말 그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시신들의 모습도 포착이 됐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된 낮에. 네, 백주된 낮에 시위대의 복부에 총을 쏘는 좀 그런 홍콩 경찰의 모습도 있었는데, 네. 정말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거친 민주화의 운동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정말 그 상상하기 싫고 또 보기 싫었던 장면들이 좀 외국이지만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네. 그랬습니다. 상황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이 남다릅니다. 네. 그렇죠. 우리에게는 또 익숙했던 한 장면이고. 네. 자, 그런데 홍콩에서 얼마 전에 구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친중 세력이 몰락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국의 홍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홍콩의 상황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뭐 지금 캐리람 행정장관을 뭐 탄핵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가결되더라도 결국 최종 승인은 중국 당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행정장관 탄핵이요? 예, 거의 불가능하고 다음 선출이 친중 인사가 되지 않으리란 법 역시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간선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친중 인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참 안타깝고 홍콩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도움 요청을 했는데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네, 결국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큰 목소리 또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이 현실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9 오디오 파노라마 어워즈 오늘 준비한 작품 모두 만나봤습니다. 앞서 칸 영화제에 황금 종려상이 있다면 김용민 라이브에는 24K 순금 오파상이 있습니다. 자, 24K 순금 오파상 두 분이 뽑아주시죠. 네, 일단 저는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홍콩의 시위 그리고 올해 광주를 오파상으로 꼽고 싶습니다. 광주와 홍콩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느낌. 전두환 씨의 사과가 있어야만 저는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꼽았습니다. 저는 이 정광훈 목사 편을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가 좋아하겠어요. 네, 제가 살면서 이 목사님 입에서 하느님 까불면 죽어라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말하는 엽기입니다. 엽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정상근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저희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돌아오겠다는 약속드립니다.